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북 출신이세요.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와 농장 운영을 시작하셨다는데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결국 혼자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농장 운영을 하면서 직접 육가공까지 하셨고 덕분에 떼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버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지금은 아주 부자시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뒤 처음 인사를 하러 가던 날 시어머니를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자수성가하신 분치곤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내 손톱 좀 봐봐.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온갖 동물 모양을 그려놓은 네일 아트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들어 부쩍 옛날에 하던 농장 생각이 나. 그 애들 덕에 내가 우리 아들들 키우고 재산도 불리고. 그래도 혼자 고생도 많이 하셨죠?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고생이 돈이 안 되면 불행한 거지만 난 돈이 됐잖아.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살고 너한테 이것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주먹 2개만한 함을 꺼내셨어요. 제 선물이라며 주시기에 열어보니 금두껍이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내 둘째 며느리한테 주는 첫 선물. 기대해. 앞으로는 더 많이 해줄게. 전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제 손에 금두꺼비를 쥐어주시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진짜 한 식구다. 나도 많이 사랑해줘야 해. 알겠지? 본인도 많이 사랑해달라며 애교를 부리시는데 이런 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자수성가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저에게 따로 거액의 용돈을 주시는 건 기본. 결혼식장도 웨딩드레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로 하라며 비싼 걸로만 직접 골라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미 충분해요. 결혼식에 돈 많이 들여서 뭐해요. 오시는 분들 식사나 맛있게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검소해. 근데 아가, 내가 못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줘도 아무 지장도 없는 것만 해주는데 그렇게 안 받을 거 없어. 시험이 주는 건 받을 때 받아야 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형님도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수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저에겐 손윗동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형님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큰애? 아유, 천사지 천사.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 천사도 아니고 음식 솜씨도 안 좋은데 어떡하죠? 그냥 내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한텐 천사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다 받아도 돼.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남은 건 저희 살림살이에 보태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말씀은 형님이 더 받았다고 하시지만 시어머니가 절 유독 챙겨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10대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때 생긴 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다리를 좀 절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유심히 보시기에 제가 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가, 나 너희 회사 앞이야. 아직 퇴근 전이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나갔더니 저더러 대뜸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병원. 병원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지금은 거의 문 닫았을 텐데. 내 병원이면 벌써 혼자 갔다 왔지.
네 병원. 시어머니는 절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픈 다리에 침도 맞고 비싼 한약도 지어주셨죠. 차도 없어도 몸엔 좋은 거라니까 열심히 먹어. 알았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이미 절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왜 결혼 준비하면서도 많이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은 연애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어지간히 싸웠어요. 그렇게 대판 싸운 날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놈이랑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다가도 절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니 형님과는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다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제대로 형님 내외와 마주할 수 있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먼저 결혼만 했지 부족한 게 많아. 어머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이 정말 천사라고. 뭐? 아유 정말 우리 어머니도 참 못 말려. 정말 그래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 음식을 다 혼자 장만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부부를 환영해 준다며 형님은 대게부터 소갈비찜, 잡채, 전까지 모두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정갈한지 사실 신랑이랑 오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 밥 생각이 없었는데 밥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줄게. 동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우리 어머니야말로 천사신가 봐요. 다 칭찬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인사 온 날부터 금두꺼비도 주시고. 어머, 동서한텐 첫인사 온 날 주셨어? 난 결혼하자마자 주셨는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동서가 너무 예쁘셨나 보다. 그냥 제가 다리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걸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다며? 네,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납니다. 버스 전복 사고로 다리가 전복된 차 아래 깔렸는데 겨우 신경도 살리고 근육과 뼈도 붙였지만 후유증이 남고 만 거죠. 병원에선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고였어요. 결혼 후에도 제 다리 때문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절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플 거라며 자꾸만 앉아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돼서 어떻게 혼자 쉬겠어요. 어떻게든 도우려고도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형님의 손에 붙잡혀 나와 안마 의자에 갇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큰애야, 이거 좀 눌러봐.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못 나오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 동서, 30분은 안마 의자가 동서를 안 놔줄 거니까 그냥 안마 받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렇게 두 분의 협동작전으로 저는 매번 일도 못하고 안마 의자에 잡혀있는 신세가 됐고 두 분이 맛있게 차려주신 밥만 얻어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면 형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서방님, 스탠드 업. 흡사 사령관 같은 형님의 명령에 TV를 보던 두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 아픈 동서가 설거지 해야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실시. 그러면 두 남자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갔고 전 혹여나 시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아유, 나이스다, 나이스. 우리 큰며느리 최고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쿵짝도 아주 잘 맞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게요. 형님은 여행에 다녀올 때도 면세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며 립스틱을 꼭 사다 주셨고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은 늘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와서 제가 해야 할 일까지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사람인데 형님이 다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아가,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너희 친정에서도 너무 잘 안 시키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단 안심해요. 그럼 잘 됐네. 넌 우리 집에서 이제 막내 공주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우리 막내 공주님 몸 망가지지 않게 보살펴 줄 거니까. 정말 이제 친정 엄마보다 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형님 덕에 전 나날이 더 시댁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그즈음 시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유, 모르겠어. 이러다 가려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손톱 좀 봐. 아유, 진즉에 가서 새로 해야 했는데 너무 못생겼지. 에휴.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어. 병원에선 연세가 있으셔서 일단 노환이 오신 거라고 보더라고요. 거기다 젊은 시절부터 워낙 몸고생을 많이 하셔서 특히 척추가 워낙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이 척추가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으셨을 거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줄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도 많이 사라진 거죠. 원래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법인데 평생을 열심히 움직이던 분이 움직이질 않으니 근육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머니요. 이제 혼자 계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방님이랑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와서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보자. 저와 남편은 형님 댁으로 향했고 얼마 전에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한 형님 댁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이사하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아니야. 동서가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맙지. 한동안 이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내가 어머니를 많이 못 챙겼어. 재수씨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한담? 어머니는 워낙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같이 살자고 하기도 좀. 제가 모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형님 댁에 오기 전에 남편과 얘기를 끝낸 상태였어요. 물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자 달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난 우리 와이프 결정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와이프가 엄마가 좋은가 봐. 야, 넌 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씨 다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큰 집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 말대로 엄마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하잖아. 하도 우리 어릴 때 세 사람 누울 자리도 없는 단칸방에서 북적거리고 산 게 지겹다고. 그래서 엄마가 과연 좋아하실까 싶고 여태 잘 지낸 고부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런 것도 좀 겁나고. 임마, 너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어머니가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셔? 지금까지랑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고부 사이가 왜 틀어져?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말하는 거잖아. 처음엔 그런 이유로 내가 반대했지만 아내 뜻이 전 그렇다면 우리가 모시겠다고. 근데 말하는 뉘앙스가 넌 싫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모셔서 너 뭐하게? 어떡할 거냐고. 진짜 누가 싫대? 난 좋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쨌든 남이잖아. 그때 형님이 두 남자를 저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일단 당신부터.
당신 어머니 모시기 싫어? 아니, 그게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당신도 참 당황스러울 일도 많다. 요즘 부쩍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럼 큰아들로서 생각이란 걸 했어야지. 이걸 동생 부부가 먼저 챙기고 신경 써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투정 부릴 때야? 형님이 너무 매섭게 아주버니를 혼내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예? 형이 좀 예민하게 굴어도 아랫사람으로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결국 서방님도 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머니 생각은 동서랑 저만 하는 것 같네요. 형님은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이런 걸 보게 해서. 우리 남편이 좀 철이 없어. 어릴 때나 가난했지. 커가면선 어머니 수한 덕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 그렇게 살아놓고 어머니 모시는 얘기 나왔다고 저렇게 철딱서니 없게 굴 줄이야. 아휴. 여보. 누가 들으면 우리 친정엄마 모시라는 줄 알겠네. 아휴,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결국 형님의 호통으로 인해 두 남자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대신 저와 형님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형님. 동서, 내가 모실게. 형님, 지금껏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모시고 살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럴게요. 조금 지나서 제가 혹시라도 힘들어하면 그때 형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글쎄, 그 순서를 바꾸자니까. 내가 먼저 하고 동서가 나중에 하든가 해. 동서, 그 다리로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래도요, 형님. 늘 저만 배려받고 저만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도 형님을 위해서도 기회 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착한 동서 마음 내가 잘 알지. 근데 이건 손윗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동서는 아이 계획도 있다며. 그러니까 일단 아이부터 가져. 결국 전 형님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 우리 형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인복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 우리 형님 진짜 천사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형이 더 민망해지더라. 난 자식이어도 이제와 다시 같이 사는 건 선뜻 안 되는데. 나도 선뜻한 건 아니고 그냥 그간 받은 게 감사해서 계실 때 더 가까이에서 잘하고 싶었어. 당신 마음 알아. 일단 형네한테 맡기고 우리도 종종 돌봐드리면서 형네도 좀 쉴 수 있게 하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며칠 뒤 형님과 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니들 집으로 왜 가? 나 괜찮아. 어머니, 저희 집 진짜 좋아요. 얼마 전에 이사해서 깨끗하고 어머니 쓰실 방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쓰기가 편할 거예요. 글쎄, 내가 내 집에서 맘 편히 살다가 왜 단칸방 신세가 되느냐 말이야. 저희 집도 맘 편히 다니시면 되죠. 글쎄 싫다니까. 그럼 당분간만요, 어머니. 저랑 같이 병원도 다니시고 몸 회복하시면 그때 다시 보내드릴게요. 약속해요. 에휴, 정말? 네, 지금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어머니, 제가 들어와서 살까도 했는데 형님이 제가 모시는 건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동서, 어떻게 내 맘을 그렇게 잘 알아? 안심이 안 되다 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댁으로 가셔도 자주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형님 댁이다 보니 시댁처럼 편하게 가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전화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전화할 때마다 형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동서, 어머니 지금 약 먹고 주무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아니야, 어머니 잘 계시니까 전화 너무 자주 할 것도 없어.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니 잠이 많아지셨거든. 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들어가. 제가 가겠다고 할 때마다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도 하시고 밖에서 외식하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의 일상은 형님의 일상이기도 하구나 싶어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연락 빈도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었고 2주에 한 번 겨우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처음엔 기력이 많이 없어 보여서 당황했어요. 거기다 갑자기 버럭 소리도 지르시는 거예요. 왜? 허공을 보며 소리치시는데 순간 덜컥 무섭더라고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 싶어서요. 그 모습을 보던 형님은 전보다 한참 어두워진 표정으로 그랬어요. 치료가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도 어떻게 받아야지. 그러게요. 형님도 힘드시겠어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며칠이라도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보다 힘들겠어? 나 진짜 괜찮아. 그렇게 종종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셔서 3주 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증상이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에이, 이건 놔. 전에는 왜 하고 소리치던 말이 놔로 바뀌어 있었죠. 뭔가 이상해서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마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은 무슨 일 전혀 없었는데 그냥 받기 싫은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싫어서 저러시는 거지. 아휴, 자꾸 어린애처럼 변하셔. 어떡해요. 형님도 힘드셔서 제가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있는 건 어때요? 아유, 됐어. 고생은 한 사람만 하자. 어차피 할 고생이면 그냥 내가 다 할게.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는 형님 댁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댁에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던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꾸만 형님 댁 현관문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래? 어머니 말이야. 아무리 치료가 힘드셔도 그렇지 왜 저렇게 야위이신 거지?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치매가 좀 오신 걸 수도 있지. 어떡하지? 일단 형수님이 저렇게 완강하신데 우리가 끼어들기도 그렇고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또 2주가 지나 형님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방에 계셔. 저녁 먹고 갈래? 괜찮아요. 형님 힘드신데. 그럼 먼저 어머니부터 뵙고 있어. 다가라도 좀 준비해 줄게. 전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잠든 어머니를 보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신 거예요. 전 놀라서 부엌에 있는 형님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야이신 거예요? 요즘 치료가 힘들다고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셔서 내가 뭐라도 드시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밥상 다 엎어버리시고 아휴 벌써 깨진 그릇만 수십 개야.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전 다시 방으로 갔고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도 있으시더라고요. 물수건이라도 만들어 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막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예요.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는 절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좀 살려줘.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가, 나 좀 데려가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드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깜빡 놓고 간 게 있다며 형님 댁에 다시 들렀고, 형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집에서 가져온 초소형 홈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혹시 자학행위나 위험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볼 생각이었어요. 형님이야 뭐 워낙에 천사라 불리는 분이었고 그저 그토록 사랑스럽고 발랄했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어두워지신 건지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형님도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홈캠의 영상은 자동으로 제 PC에 저장되게 돼 있었어요. 사실 설치해놓고 하루 정도는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져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 홈캠이 기억나더라고요. 아, 맞다. 확인 좀 해볼까?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어보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냥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 형님이 아닌 누군가가 식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후로도 같은 사람이 어머니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약도 챙겨주더라고요. 설마 간병인인가? 당연히 형님이 돌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전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던 차 형님이 마침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어머니는 분명 깨어있지만 형님의 부름에 쳐다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치매가 오셨나? 저는 물론 형님 역시 끔찍이도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였기에 화면 속의 모습은 참 낯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물끄러미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형님도 진짜 힘드시겠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주버니가 퇴근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의 영상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다시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어머니, 이제 그만 찍으시죠. 그때 아주버니가 시어머니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자, 여기 보세요. 아주버니는 휴대폰으로 시어머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상이거든요. 지금부터 어제 저희가 가르쳐드린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잠시 아주버니를 보시더라고요. 예, 엄마, 저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저 믿고 이 카메라 보고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획 돌려 카메라를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긴데 저러는 거지? 형님은 답답하다는 듯 주머니에서 잘 접은 종이를 꺼내 펼치더라고요. 어머니, 그새 또 잊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님이 들고 있는 종이가 대체 뭘까 궁금해지던 차였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네 부부에게 물려주겠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니 둘째네는 법적으로 내 재산을 나눌 생각은 말고 형과 형수가 관리하도록 양보하도록 해라. 어머니, 듣고 계시죠? 형님이 또다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네 부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보세요. 어머니 아프니까 모시고 사는 게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동선에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오면서 생색만 타내고
어머니 돌봐드릴 자식은 저희밖에 없어요. 형님의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찼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내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 고집을 피우더니. 그러니까 요대로 뭐 그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자,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영상도 빨리 감기를 해서 봤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카메라만 들이대던 아주버니와 형님은 어머니 몸을 강제로 일으켜 앉히려 했습니다. 왜? 놔!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자 두 사람은 나가 떨어졌고 형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또 약 먹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더니 나가서 물과 알약 같은 걸 들고 오더라고요. 형님이 돌아오자 아주버니는 시어머니를 뒤에서 결박했고 두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그 약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는 잠들었고 전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는데? 여보, 빨리 차 돌려. 전 전화를 마치자마자 택시를 불러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먼저 도착한 남편이 형님네 부부와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왔어? 동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하지. 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식탁은 이미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전 겨우 숨을 고르며 남편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희 집이 갑자기 단수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저기 어머니는요? 인사 좀 드려야 하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나도 아직 못 드렸어. 일어나시면 나랑 같이 하자. 그럴까? 저 남편은 밥을 먹은 뒤 형님 부부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분에 한 끼 잘 해결했어요. 늘 먹던 반찬에 숟가락만 더 얹은 건데 뭐. 그러나 식사할 때부터 아주버니의 표정이 영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밖에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알아서들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와이프 24시간 내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여보, 동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잘못한 거 맞죠. 저희는 그냥 이왕 단수된 김에 오랜만에 형님이랑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그럼 뭐 오는 길에 같이 먹을 걸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니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엔 꼭 사올게요. 아유, 됐어. 사오긴 뭘 사와. 그냥 와서 먹으면 되지. 형님은 여전히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있었고 아주버니는 저희가 온 게 달갑지 않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힘껏 쥐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먹었으면 가보는 게 어때? 아주버니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밥만 먹고 가려고 온 건 아니고. 그럼 왜 왔는데? 어머니 좀 모시고 갈게. 뭐? 네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 부부도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상태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계속 형님께만 맡기는 게 죄송해서요. 형님은 애써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동서,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게 더 죄송한 거 아니야? 왜요? 형님 혼자 24시간을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제가 모시고 가서 간병인도 쓰면서 모시고 있을게요. 형님은 마음이 너무 천사셔서 간병인도 못 부르시잖아요. 당황한 건지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니, 뭐 좀 그러면 아, 이제부터 내가 부를게. 그러니까 동서랑 서방님은 더는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아니죠, 형수님. 네? 뭐가 아니에요?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엄마를 신경 써야죠. 그러지 말고 엄마 일어나셨나 좀 볼까? 엄마가 선택하게 하면 되겠네. 아, 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지금 어디 정신이 온전하셔? 너 이러는 거 우리 못 믿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금껏 지긋정성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야? 일단 어머니 일어나셨는지 제가 보고 올게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제 손목을 덥석 잡더라고요. 동서, 내가 보고 올게. 그러실래요?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눈짓을 하더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아주버니도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유, 엄마가 일어나셨나? 에휴. 형님과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남편에게 홈캠 영상을 전송해줬어요. 여보, 빨리 차 돌려. 뭐? 너 다 왔다니까? 다 왔다는 남편에게 차를 돌려 형님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형님 댁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봐. 그리고 태연하게 가서 저녁부터 얻어먹고 있어. 나도 곧 갈 테니까. 나 갈 때까지 꼭 계속 태연한 척 있어야 돼. 알겠지? 저 대체 뭔데 그래?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형수랑 형이야? 나도 안 믿겨. 어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더니 살려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내 잠드시길래 처음엔 잠꼬대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형님 몰래 홈캠 하나 설치하고 왔거든. 근데 왜 그걸 이제 말해? 확실히 좀 알아보고 말하려고 했어. 무턱대고 말하면 당신 성격에 냅다 아주버니만 들이받을 것 같아서. 아휴, 사돈 낱말한다. 당신은 뭐 아니고? 내가 뭐 차분하게 증거부터 수집했잖아. 둘 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 두 년놈들을. 그렇게 남편과 작전을 짠 뒤 남편이 먼저 형님 댁에 도착했고 이어서 제가 도착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형님과 아주버니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여보, 가보자. 남편이 앞장섰고 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며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놔! 남편은 벌컥 문을 열었고 뒤에서 엄마를 결박하고 있던 아주버니와 어머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채 뭔가에 찌그려던 형님은 식겁하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손에 든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왜? 싫어. 그거 뭐예요? 어서 줘봐요. 그 순간 아주버니가 제가 든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식간에 남편의 날아차기로 아주버니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보, 좀 살살 하라니까. 그러다 뼈 부러지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전 휴대폰을 한쪽에 거치한 뒤 직접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형님이 등 뒤에 감추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 했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까지 서류를 숨기더라고요. 전 형님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갑자기 머리로 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가고 말았죠. 이게 어디서... 제 주먹은 형님의 얼굴 정면으로가 그대로 꽂혔고 형님이 그 충격으로 다시 주저앉는데
코에서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두 부부가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아 있는데 아주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주버니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이번엔 날아차기에 주먹까지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아주버니는 방구석으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힌 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여보, 니들 뭐야? 니들 깡패야? 코피를 줄줄 흘리며 아주버니에게 기어가는 형님 꼴을 보는데 아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그 서류를 안 뺏기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기에 몸 좀 펴라고 허리를 세게 발로 차줬습니다. 에휴. 동시에 새우등이 활짝 펼쳐지듯 형님은 허리를 편 채 뒤로 꼬꾸라졌고 서류는 바람을 타고 낙엽이 굴러오듯 저희 쪽으로 굴러오더라고요. 서류를 본 저와 남편은 함께 기함했습니다. 영상으로 안 되니까 아예 유언장을 조작했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전 재산을 형네 부부에게 상속한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 뜻 맞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해 보였지만 있는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은 형님 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거 지금 강요한 거 맞죠? 그 순간 형님이 잽싸게 제 휴대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찍은 영상을 황급히 지웠습니다. 증거 있죠? 웃기고 있네. 증거가 어딨어? 일단 제 폰부터 내놓으세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내 폰 가져가서 못 지우고 그러는 거. 벌써 지웠거든? 봐, 휴지통에서도 벌써 지웠어. 내놓으라고요. 그러나 형님은 또다시 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이젠 팔을 좀 풀게 할까 싶어서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빨리 내놔요, 내 폰. 그러나 형님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전 형님의 팔을 뒤로 꺾어 가볍게 고꾸라뜨렸습니다. 당연히 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은 자동으로 풀렸죠. 전 형님의 손에서 제 휴대폰을 낚아챈 뒤 말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거든요. 그 소리에 형님은 또다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엄연히 폭력이야. 아유, 나 지금 팔 부러진 것 같아. 내가 니들 고소할 거야. 당신도 그렇지, 응? 당신도 아프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이제 억지를 쓰더라고요. 아주버니도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저희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존속상해야. 니들 둘 다 내가 콩밥 먹이고 만다. 각오해. 아유, 여보, 우리 당장 가서 진단서 받자. 아유. 남편은 그렇게 은근슬쩍 방을 나가려는 아주버니의 팔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유, 아프다. 이거 놔. 아유. 진짜 둘 다 우리한테 왜 이래? 응? 우리가 그래. 저 어머니 유산 좀 욕심 부렸어. 막말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게 얼만데 동서는 늘 다리 아프다고 지금껏 한 것도 없잖아. 형님, 팔을 꺾이셨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유산이라뇨.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순간 형님은 할 말을 잃은 듯했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 신고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경찰에게 홈캠 영상과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저희 부부는 혹시나 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줄곧 수면제를 먹였더라고요. 더 환장하겠는 건 지금껏 형님 부부가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비몽사몽간에 당하신 일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것들 때문에 진짜 저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계속 잠은 쏟아지지. 정신을 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신 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내가 그때 얼마나 혼신의 힘을 쥐어짜서 꺼낸 말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전 잘 지내시는 줄만 알고. 네가 뭐가 죄송해. 나도 속았는데 너라고 안 속았을까. 아휴, 그게 천사인 줄만 안 내가 한심하구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병원에 계셨고 치료를 마친 뒤 저희 부부와 함께 퇴원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집이 아닌 본인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허리 아픈 것도 시술 받아서 좋아졌고, 그런데 굳이 너희 집에 뭐하러 가? 내가 그때도 그랬잖니. 아파도 내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럼 제가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아이고, 그건 언제든 환영이지. 비로소 다시 밝아진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내가 형 때려서 그건 좀 싫었지. 어머니 앞에서 못 볼 꼴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니들 둘이 운동했던 게 빛을 발하던데? 사실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희 둘 다 학생부 태권도 선수였죠. 경기에 나갔다가 남편을 처음 봤는데 본 순간 그냥 첫눈에 반했죠. 그 후로 제가 좀 쫓아다녔는데 운동하는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자를 들어가지고 바닥에 꽂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순간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 좋은 여자는 처음 봤다나? 그런데 다 같이 지방으로 합숙을 하러 가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전 부상과 함께 선수 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큰 부상이 없었는데도 저를 따라 같이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없는 선수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남편의 선택 때문에 제가 이 남자한테 평생 붙잡힌 거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더 패주지 그랬어. 뭐 하나 부러뜨렸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다.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지. 에휴, 어쩌다 내 아들이 그런 빌어먹을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내가 그놈의 자식 감옥에서 나와도 평생을 빌어먹게 살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당장 실천하겠다며 남편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전 재산을 바로 증여해 주셨어요. 내가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첫째 나한테 강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기 때문에 민법 1004조에 의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대. 그러니 나한테 남은 자식은 니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돈 좋은데 잘 쓰면서 살아. 결국 형님 내외는 강요죄, 존속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님 내외가 감옥에 들어간 뒤 남편은 아주버니 면회를, 전 형님 면회를 갔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법적으로 가족인데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까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의 전부를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기함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어쩜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 출소하면 어떻게 살라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범죄자 됐는데 어떡하라고? 영치금은 무슨, 딱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형님 속을 더 뒤집을 만한 계획도 전해주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할 거고 절반으론 재단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뭐?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재산을 어떻게 일구셨는데 겨우 남들 좋은 데 쓴다고? 겨우 형님네 부부 좋은 데 쓰는 것보단 낫겠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던 형님도
제 뜻이 꺾일 것 같지 않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솔직히 동서도 어머니 재산을 다 그렇게 쓰고 싶진 않지. 막말로 서방님은 아들이지만 동서는 며느리잖아. 어머니가 증여도 다 서방님 앞으로 해주셨다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한 100억만 빼돌리자. 그 중에 나 딱 20억, 아니 10억. 아니면 5억도 좋아. 내가 빼돌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수수료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줘, 응? 아주버니는 어쩌시고요? 아휴, 그 인간은 됐어. 나 출소하면 이혼할 거야. 내가 진짜 이 홀어머니 있다고 할 때 그냥 헤어지려다가 그 홀어머니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났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천사표인 척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뭐 덕분에 동서도 편했잖아. 막말로 내가 어머니 안 모시고 갔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전 재산을 상속이나 받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 제안 좀 잘 생각해봐. 빼돌리는 건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저도 형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네, 뭐 부부 사이 일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근데 형님도 이미 다 끝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도 저와 같이 혀를 차더라고요. 아휴, 형은 하나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형님도 못지 않아. 나더러 100억만 빼돌리지. 뭐? 자기가 비재금 루트를 안다면서 어찌나 나한테 사정사정 하던지.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도 저희 부부의 계획을 알려드렸어요. 500억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남은 500억은 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좋아하셨습니다. 막말로 이제 니들 것이니 어떻게 쓰든 알아서야 하는 거지만 내가 어렵게 일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생각을 다 하다니 니들 참 대단하다. 이러니 내가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가 않지. 그렇게 장학재단이 설립됐고 시어머니는 초대 이사장 자리에 오르셨어요. 재단 이사장이 되신 후로는 건강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병원도 꾸준히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장학재단으로 출근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동서, 나 이혼 안 할게. 대신 출소하면 재단에 취업은 시켜줄 거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편지를 제 장학재단 사무실 분쇄기에 파쇄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나와서 고생 꽤나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마냥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만은 못했네요. 사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혼자 저를 낳으셨고 그런 저를 30여 년간 고생하며 키우셨습니다. 여성인권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 엄마는 결혼도 못하고 어린 딸을 키우며 주변의 시선을 감수하며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사실 엄마는 원래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성공하신 아버지와 가정적이고 다정하신 어머니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엄마는 늘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게다가 다들 어려웠을 그 당시에 비싼 과외 교수까지 받으셨다 보니 성적 걱정도 없고 엄마는 그만큼 꿈도 참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복한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중학생이던 시절 할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집안이 망하면서 도망치듯 창원으로 내려가게 되셨죠. 얼마나 급했으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그 후로는 영영 인연이 끊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신 채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꿈 많던 소녀가 고등학교 진학까지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생업전선에 뛰어드셨고 그 후로 공장을 다니면서 부업까지 하시면서 어렵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공순이라 무시당하면서도 꿋꿋이 일하셨던 엄마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형편이 안정되면 언젠가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접었던 꿈도 펴볼 거라며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서셨죠. 그렇게 씩씩하게 살던 어느 날 엄마는 휴학을 하고 한동안 친척집에 지내러 왔다는 한 서울 출신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소리에 엄마는 동양 사람인 그 남자가 반갑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꿈꾸던 대학생이었다 보니 괜히 부럽기도 하고 동경이 생기기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 날 두 분 사이에 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생각했던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제 임신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처음부터 엄마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잠적을 해버렸어요. 엄마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며칠 만에 지내던 친척집에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다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저를 낳으셔야 했고 그 후 생부를 찾기 위해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죠. 엄마는 그 남자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알고 있으니 수소문해보면 될 거라 생각하셨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건지 다닌다는 학교를 찾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찾지 못하셨어요. 결국 생부를 찾지 못한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포기하시고 일자리를 얻으러 다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졸의 시골에서 온 미혼모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더구나 당시 갓난쟁이였던 저를 맡길 곳도 없이 혼자 돌보셔야 했다 보니 더 힘드셨겠죠. 그렇게 물어물어 어렵게 얻어낸 일자리는 시장통에 있던 한 반찬가게였습니다. 그래도 저기 사장님이 참 인정 많은 분이셨지.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 너랑 나는 한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올라올 때 들고 온 돈도 거의 떨어져 가서 갈 곳도 없이 막막한데 그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시더라고. 원래는 사람을 구할 생각도 없었는데 갓난쟁이를 얻고 돌아다니는 내 사정이 딱해 보이셨는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던 거야. 심지어 갓난쟁이 맡길 곳 없다는 나를 위해 가게 뒷방까지 내어주시면서 말이야. 얼마나 고맙던지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엄마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장 일을 했었어. 그리고 그때 배운 손맛으로 가게까지 차렸던 거고. 그렇게 그곳에서 몇 년간 고생하시던 엄마는
그 후 돈을 모으셔서 직접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겨우 몇 평 남짓 작은 가게에 돈이 없어 손으로 그린 나무 간판을 다시던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게가 저희 엄마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꿈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철없던 시절 저는 그런 엄마의 꿈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 저는 저희 집의 가난한 사정을 비관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하고 문제집 한 권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형편이 서럽고 비참해서 그 원망을 괜한 엄마에게 쏟아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러워 그런 엄마를 위해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할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여겼죠. 실제로 저는 똑똑했던 엄마의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도 곧잘 했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얻기 힘들고 학원 문턱은 밟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혼자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셨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결국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 끝에 제가 서울대에 입학하던 그날, 저희 엄마는 당신의 꿈을 제가 대신 이뤄드렸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한 저는 서울대 학생증을 훈장 삼으며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자가 꼬여 겨우 반찬 가게 하며 힘들게 살지만 나는 그런 엄마 대신 꼭 성공해서 이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고 또 자신했어요. 아직 어렸던 그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술술 풀릴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성공한 인생은 학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는 선배들이 수두룩했고 서울대를 나왔어도 가난한 집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중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아도 될 테고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소문난 국립대학비도 겨우 댔던 저로서는 다른 선택지 없이 취업이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남들 다 딴다는 자격증을 따고 돈 될 만한 직업을 고르다 결국 변리사 시험을 보게 되었죠. 사실 저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로스쿨을 가기는 어려웠고 일찍 돈을 벌 생각을 하다 보니 변리사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비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변리사들 연봉은 변호사 부럽지 않다는 말에 저는 변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출신 변리사라는 덕분에 저의 첫 연봉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여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벌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평생 손에 물기 마를 날 없이 고생하던 저희 엄마에 비하면 저는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엄마 호강시켜줄 생각에 힘든 순간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아이고, 호강은 무슨. 엄마는 지금도 우리 딸 덕분에 행복한데. 서울대 나와서 돈 잘 버는 딸이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호강을 해?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제대로 된 아파트 사줄게. 그럼 맨날 전셋집 이사 다니는 지긋지긋한 짓 더 안 해도 되잖아. 됐어. 엄마는 집 필요 없어. 네가 버는 돈은 네가 써야지. 그 돈을 왜 엄마한테 써? 엄마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돈은 진영이 네가 쥐고 있다가 나중에 시집 갈 때 써. 요즘은 젊은 사람들 둘이 벌어도 집 구하기 어렵다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물려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시집 갈 때 들고 갈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싫어. 나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아유, 얘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서울대까지 나와서 남부러울 것 없는 애가 무슨 소리 하니? 너 돈 벌어서 엄마 집 사준다는 것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엄마한테 더 효도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 엄마 곁에서 평생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랬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며 결혼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변리사로 일하며 연애할 시간도 없던 저는 어느 날 한 젊은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만난 사이였지만 운명이었던 건지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무척 가까워지게 되었죠. 정우 씨는 참 좋은 남자였고 그런 남자를 만난 저는 처음으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가정환경 때문에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다정하고 가정적인 정우 씨를 만나며 가치관까지 바뀌었던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저의 자격지심 탓에 먼저 결혼하자는 정우 씨의 말을 거절했었어요. 저도 정우 씨가 너무 좋았지만 형편이 차이나는 저희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무척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검사 출신에 어머니께서는 로스쿨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법조인 집안이었거든요. 거기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상당한 부잣집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편부모 가정에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정우 씨의 집안과 너무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기울어지는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영 씨 배경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진영 씨만 있으면 된다니까. 나도 정우 씨 배경 알고 만난 거 아니고 나도 정우 씨만 있으면 돼. 근데 정우 씨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어른들 반대 걱정을 어떻게 하네. 아, 우리 엄마야 정우 씨라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아니, 정우 씨 배경까지 알면 더 좋아하실지 몰라. 근데 나는 그 반대잖아. 우리 집안 형편, 내 사정, 그거 정우 씨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했잖아. 누구보다 정의롭고 깨어있으신 분들이야. 분명 진영 씨 직접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니까? 정우 씨는 자기 부모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정우 씨는 그전에도 부모님이 얼마나 깨어있고 편견이 없는 분들인지 자주 얘기했었어요. 사회적 강자로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무료 법률 상담을 다닐 정도로 봉사에도 열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희망을 갖고 마음을 열었고 그런 분들이라면 저를 품어주지 않으실까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닐 거라는 정우 씨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사정을 듣고 단번에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혼? 저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정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오냐 길렀더니 현실을 모르니? 결혼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분명 전에는 진영 씨 얘기 듣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땐 이런 말 없었잖아. 그냥 좀 어려운 형편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애비 얼굴도 모른다는 말이라고 안 했었잖니? 거기다가 어머니는 또 충졸이라고? 우리 집안은 다 박사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사돈이 코졸도 못 될 수가 있어? 이거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와?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근본이 없다뇨. 아버지가 없는 게 진영 씨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기는? 너무한 건 너랑 처애지. 처애 엄마도 참 그렇다. 어떡해. 여자가 겁도 없이 애비도 없는 자식을 낳기를 생각을 했다니. 그런 주제에 용케 서울대를 보냈구나. 내가 저 애가 편리사라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다. 물론 같은 변호사 며느리 드리고 싶은 욕심 충분히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서울대까지 나왔다고 하기에 그런 환경에서도 잘 배우고 잘 자란 아이인 줄 알았지.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안타까운 사정을 불쌍하게도 생각했었어. 근데 미혼모 자식이라면 말이 다르지. 거기다 충졸이라니? 안 봐도 뻔하구나. 대체 어쩌다 혼자 애를 낳았는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돈이 가당키나 하다니? 그럴 거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어떡해.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을 해. 응?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뻔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저를 세워두시고 저런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전혀 생각지 못하셨던 상황에 화가 나고 흥분하셔서 그러셨던 거겠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반대가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하고 각오를 했으면 나았을지. 정우 씨의 말만 믿고 저를 반겨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탓에 그런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우 씨 어머니는 저희를 극심하게 반대하셨고 저는 그날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영 씨.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우리 어머니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평소랑 이렇게 다르신지 나도 많이 놀랐어. 그렇다고 이걸 정우 씨가 대신 사과할 일도 아니지. 정우 씨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걸 탓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잠시 착각을 해서 괜한 기대를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나 이대로 진영 씨랑 못 헤어져. 차라리 내가 집안이랑 의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 진영 씨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응? 그때 저는 헤어질 생각까지 했었지만 정우 씨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어요. 저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운 결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정우 씨를 좋아했던 거죠. 그 사이 정우 씨는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화목하던 집안에 소란이 일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크게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고집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정우 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렸고 저는 몇 달 만에 다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시는 듯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허락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댁의 사정을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상견례 때 입으로 탄벌 변변이 없는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가서 비싼 새 옷을 사드렸죠. 그냥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뭐 한다고 비싼 옷을 사 입어. 사돈 뵙는 자리에 단정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은 옷 입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뭐 입고 갈 게 있어? 제대로 입으로 타나왔구만. 그럼 사돈 처음 만났는 자리에 가게에서 일할 때 입는 옷 입고 나갈 거야? 내가 정우 씨네는 부잣집이라고 잘 입고 오실 거라고 했잖아. 형편 차이는 나도
옷 정도는 맞춰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딸이 돈도 잘 버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곧 결혼한다는 애가 돈이 어딨어. 돈 있으면 시집 갈 때 들고 가라니까. 엄마는 그냥 너만 괜찮으면 돼. 엄마는 좀 무시당해도 되지만 너는 괜히 없이 시집 왔다고 말 들을 일 없잖아. 그래서 저런 다 떨어진 옷 입고 가려고 그래?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내가 안 괜찮아.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좀 입어, 응? 30 나이를 먹고 철이 들었다 생각했지만 어쩌면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볼품없는 저희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미혼모의 중졸이라며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것만이라도 꿀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본 적 없는 비싼 브랜드에 들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신상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아냈으니 상견례에서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면전에 대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애들 결혼을 반대했었던 거 아시나요?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대라뇨? 아무래도 따님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사돈도 아실 건 아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별로 내키지 않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보니 아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속없이 반겨줄 수 있는 그릇은 안 돼서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아니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영 씨랑 진영 씨 어머님 당황하시게. 허락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지. 누가 뭐랬니? 그래도 허락한 건 한 거고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럼 저희 애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건 저희 집 형편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조인 집안의 변호사 며느리를 원하셨나요? 그건 근데 다 제 탓이에요. 진영이 쟤는 변호사든 검사든 충분히 할 능력 되는 아이거든요. 학창시절부터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노력해서 서울대까지 갔고 서울대 다닐 때도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성적 좋았어요. 아마 제가 뒷바라지만 해줬더라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엄마 걱정한다고 돈 벌겠다고 변리사가 된 거라서요. 그러니까 제 탓만 하시고 저희 딸은 예쁘게 봐주세요. 변호사 집안의 변리사라니 그것도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건 둘째 얘기예요. 솔직히 변리사라는 말 듣고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아가씨를 만나나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서울대 출신에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잘 봐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어요? 거기다가 사돈 충졸이시라면서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충졸이 있다는 건 또 처음 듣네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셨을 텐데요.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검정고시도 못 봤다는 건 핑계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주변에 충졸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사돈이 중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돈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대놓고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사돈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사돈 말씀은
저희 애를 반대하셨다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중졸에 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딸 자식을 키워서요.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저도 괜히 가식 떠느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뭐 썩 반기는 결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 생각은 잘 알았으니 더 할 얘기는 없겠네요. 저나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드신다니 유감스럽네요. 진영아,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 얼른 일어나.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집에는 나도 너 시집 안 보내고 싶다. 자기는 날 때부터 잘났다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나는 내 딸 부끄럽지 않게 키웠어. 너무 대놓고 할 말을 다 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저희 엄마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으로 가신 뒤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신지 속상하셔서 그러신지 피곤하시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결혼을 한다며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꼴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싶어 괜히 죄송한 마음에 엄마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불편한 분위기 속에 쭈뼛거리는 저를 잠자코 보시던 엄마가 뭔가를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엄마, 괜찮아? 잠은 좀 잤어? 진영아, 이거 받아라. 응?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보물이야. 엄마가 열 몇 살 때부터 갖고 있던 엄마 보물.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하루아침에 살던 집 떠나올 때도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거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별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엄마가 갑옷처럼 지니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주는 거야? 엄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화를 왜 내니? 설마 어제 일로 내가 너한테 화가 났을까 봐? 그럼 아니야? 너한테 화날 일이 뭐가 있어. 그 일이 네 탓도 아니고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기껏 낳아놓고도 해준 것 없는 내가 너한테 죄인이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우리 딸이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진영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 좋은 엄마 맞아. 나한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일 좋은 엄마야. 됐어. 결혼이 뭐가 중요해.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결혼 생각 없다 그랬잖아. 나야 엄마가 결혼하는 게 효도라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사실 나는 혼자가 좋아. 아무리 좋은 남자라 해봐야 남자는 다 애라던데. 나도 내 할 일 있고 바쁜 사람인데 뭐하러 결혼해서 남편 챙기면서 살겠어. 그냥 나 엄마랑 평생 살래.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진영아, 그래도 엄마 때문에 뭘 더 포기하지 말어. 너 로스쿨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생각해서 변호사도 포기하고 지금도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는 거 엄마가 모르니? 엄마는 너한테 항상 미안했었어.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고 예쁜 옷 한 벌 변변히 못 사주고 그런데도
서울대까지 가준 딸 꿈까지 접게 한 엄마는 늘 죄인이었어. 근데 결혼까지 포기하게 하라고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그러겠니? 그러니까 이거 들고 그 집에 가서 다시 잘 말씀드려.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결혼 안 해도 된다니까? 정말? 그리고 이거 엄마 보물이라며. 근데 그런 걸 왜 시댁에 갖다 주래? 나보고 뭐? 엄마 갑옷 팔아서 시집 가라고? 이게 대체 뭔데? 이건 어른들끼리 해야 할 이야기야. 그러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들고 그 댁에 인사드려. 그럼 너희 예비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으실 거야. 보자기를 몇 겹이나 싸서 켜켜이 묵혀있던 그것을 보고 보물이라 말씀하시던 엄마는 제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걸 들고 예비 시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묻는 제 말에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들고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아가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엄마의 보물을 들고 시댁으로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을 들려 쫓아내든 내보내시는 엄마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예비 시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어렵게 시댁에 도착한 저는 저를 반기시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제 그러고 나간 건 파혼하겠다는 말 아니었니? 상견례였고 다시는 안 보자는 건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웬 포자기를 들고 와? 이게 뭔데? 저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저희 엄마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뭔지는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열어보세요. 뭐? 보물? 지금 나한테 선물이라도 들고 와서 환심이라도 사겠다는 거야, 뭐야? 너 이런다고 내가 널 타르게 볼 것 같니? 너희 엄마도 참 그렇다. 어제는 무시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딸한테 이런 걸 들려보내니?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제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상견례까지 해놓고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하신 건 어머니 잘못이잖아요. 그럼 진영씨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온 진영씨 다시 돌려보내시려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 얘가 또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다시 돌려보낸다니? 뭐 그래. 희망 들고 왔으니 뭘 들고 왔는지 포기나 봐보자. 그렇게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는 정우 씨의 추궁에 마지못해 말씀을 삼가시고 보자기를 풀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엄마 보물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죠. 보자기를 들고 가는 내내 저는 그게 뭘까 상상했어요. 겉보기에는 작은 상자 같기도 하고 책 같기도 한데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물건이기에 보자기를 몇 겹이나 해서 싸놓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그걸 푸는 것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러난 그 물건의 정체는 제가 예상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낡고 다른 표준 정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지, 이게 뭐야? 이거 애들 공부할 때 보는 청과 아니냐? 그것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설마 이걸 보물이라고 나한테 갖고 온 거니? 너희 어머니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아닌데요.
분명 저희 엄마가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아니, 무슨 애들 보는 책을 나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엄마에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저는 그 전과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챙기셨던 게 집문서도 아니고 비싼 가치가 있는 고서도 아니고 웬 오래된 전과라니. 저는 엄마가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제 편에 들려보내셨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저희들의 의문을 풀어줄 편지 한 통이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 편지 아니에요? 진영 씨 어머님께서 어머니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영 씨 어머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할 말 있으면 어제 다 할 것이지. 무슨 편지를 보낸다니? 아휴, 참 별나다 별나. 그래도 내심 저희 엄마의 의중이 궁금하셨던 시어머니는 툴툴거리시면서도 편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찬찬히 읽어내려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있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저한테 뭘 숨기는 게 있으신 엄마가 아닌데 저한테도 말씀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만 전하실 말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를 찬찬히 읽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다시 그 전과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그 전과와 편지를 번갈아 보시고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이고, 이 세상에.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기억도 못하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그러세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했어. 진영 씨 어머님이 뭘 하셨길래 그러세요? 못 알아보셨다니 두 분이 알던 사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던 사이였어.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보고 생각도 못했단다. 네? 정말요? 정말 진영 씨 어머님이랑 어머니가 아시는 사이였다고요? 어떡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셨던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 전 10대 시절에 둘도 없이 친했던 중마고우이셨던 거죠. 내가 정은호한테 예전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나한테는 은인 같은 친구라고. 잊어버릴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죠. 어머니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인생에 제일로 고맙고 미안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구나. 저희 엄마가 어머님 친구셨다고요? 진영이 너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엄마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어. 현숙이 아버님께서 공장을 크게 운영하셔서 집도 좋고 여유도 있는 걸로 학교 안에서도 유명했었지. 그렇게 부잣집 딸이었는데도 현숙이가 착해서 학급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덕분에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지. 우리 집은 그리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공무원 하시는 부모님 밑으로 자식이 여럿이라 오빠들과 남동생 챙기고 딸인 나까지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거든. 근데 내가 성적 욕심이 있었어서 늘 고민이 많았어. 나도 과외받고 지원받고 싶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딸한테 기대가 별로 없으셨거든. 그런데 현숙이가
그런데 사정을 알고는 자기가 받는 가외를 같이 받게 해준 거야. 내가 기가 죽을까봐 자기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야. 오히려 도움받은 건 나였는데도 나를 그렇게 배려해준 거지. 그렇게 현숙이 덕분에 나는 엄두도 못 낼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성적은 쭉쭉 올랐어.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단짝처럼 친해지게 되었지.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응원해주면서 나중에 같이 살자는 약속까지 했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었던 어느 날 현숙이가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서 연락이 끊겨버렸단다. 맞아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하시면서 엄마가 창원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뭐 당시에도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니, 빚쟁이들에 쫓긴다니 소문이 있어서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었는데 그땐 나도 어리고 철이 없어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인사도 없이 떠난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돕자고 했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한 걸 보니 집이 잘 살다가 망해서 창피해서 연락을 끊었나 싶고 말이야. 그건 아니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아무 상황도 모르고 도망치듯 이사를 하셔서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 엄마도 친구분들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때는 차마 몰랐지만 너희 엄마가 이 전과를 보관하고 있었던 걸 보니 이제는 그 마음을 알겠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 전과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한 건 그 시절의 추억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 시절의 꿈까지도 묻어놓았던 거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돈될 사람에게 중졸이라느니 미혼모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구나. 그리고 가와던 사람이 내가 둘도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은인 같은 친구인 줄도 몰라보고 말이야. 그럼 저희 엄마는 어머님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걸 들려보내신 거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저를 못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현숙이 걔는 날 알아보고 무슨 생각을 냈겠니? 사실 내가 법대를 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다 현숙이 덕분이야. 그 시절에 현숙이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고등학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일찍 시집이나 갔겠지. 근데 현숙이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내가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거기다 진영이 너랑 현숙이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한 게 너무나 후회스러워. 뱉은 말을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겠니? 응? 그러게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늘 주변에 잘해야 한다고, 약자들을 챙겨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진영 씨를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고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내가 나름대로 깨어있고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일이 되고 내 자식 일이 되니 괜한 욕심이 났던 모양이야. 나도 잘난 것 없이 남의 도움 덕분에 팔자 폈던 주제에 옛날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남의 사정을 무시했던 거지. 운 좋게 좋은 남편 만나서 변호사 아들 가진 게 뭐 유세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면 진영 씨랑 진영 씨 어머님께 사죄하세요. 어머니께서 편지까지 쓰신 걸 보면 어머니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친구 볼 면목이 없어서 만나서 사과를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가 저를 보내신 걸 보면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 시절을 늘 그리워하셨으니 이것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옛 친구를 다시 만나신 게 기쁘시겠죠. 하지만 엄마도 수십 년간 고생하고 상처가 많은 분이라 먼저 만나러 오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먼저 만나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야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애초에 내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고 사죄하는 게 맞지. 나는 현숙이가 무릎 꿇고 빌으라고 해도 빌 수 있어. 내가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 욕심에 천박한 짓을 했어. 저희 엄마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고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통통하고 귀엽던 소녀 시절 인상과 많이 달라진 탓에 몰라보셨을 뿐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엄마에게 느낀 고마움과 추억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옛날 그 오래된 전과를 나눠보며 함께 공부했던 고마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자식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에 당신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사활동도 다니고 하셨던 건데 정작 자식의 혼사길 앞에 이성을 잃으셨나 봅니다. 저야 아직 자식이 없으니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우 씨야 누가 봐도 곱게 잘 큰 사람이었으니 그런 아들을 둔 엄마로서의 욕심을 어느 정도 알 것도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내심 정우 씨가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옛 추억을 떠올리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못하신 것을 깨달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곧바로 낡은 정가를 다시 잘 싸서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저희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며 미안했다고 몇 번이고 사죄를 하셨어요. 현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 내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야. 그치? 응? 그래 이거사. 너 정신 나간 거 맞아. 너 옛날에 얼마나 착하고 속 깊던 친구였는데 나는 네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 줄은 몰랐지. 나는 너 알아보고 언제 반가운 척할까 했는데 네가 나랑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내?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기나 해? 응?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내가 살다 보니 속물이 다 되어가지고 내 자식만 잘난 줄 알고 그딴 말을 했어.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너랑 네 딸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 나야말로 너 같은 친구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인생인걸. 그런 주제에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했구나. 나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었겠니? 나라고 내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자식 낳아 키우게 될 줄 알았겠어?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똘똘하던 내가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반찬 가게 하면서 집도 없이 살 줄 알았겠냐고. 그래서 그게 다 내 탓이겠어? 내 팔자가 기구한 게 오로지 내 탓이야? 그래, 네 탓 아니야. 탓이 있다면 무심한 하늘 탓이고 너 어려울 때 돕지 못한 내 탓이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내가 진작 너를 찾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은혜도 모를 아주 몹쓸 것이야. 그래, 나 아주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네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신 두 분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셨을지. 두 분은 그날 밤늦게까지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회화하신 두 분은 얼마 뒤 마음을 합쳐 다시 상견례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상견례를 두 번이나 하려니 진이 빠졌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전혀 걱정이 없었네요. 이제 더 이상 결혼 반대를 당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잃어버렸던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진영아, 밥은 입에 맞니? 네가 해산물 좋아한다 그래서 식당을 여기로 잡았는데 어찌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진영이가 맛있다니 다행이네. 그럼 우리 진영이 많이 먹으렴? 어머니, 저는 해산물 못 먹는데요. 저는 뭘 먹으라고. 얘는 눈치 없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중요하니? 우리 친용이가 중요하지. 먹을 거 정 없으면 여기 반찬이나 먹든가. 아휴,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진영씨가 자식인 줄 알겠네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것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진영이도 내 자식 맞지? 내가 원래 딸을 갖고 싶었었는데 아들이 네가 태어난 거야. 그런데 며느리들인 덕분에 딸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진영아, 앞으로 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아니, 얘는 무슨 소리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딸이 왜 너한테 엄마라고 그러니? 너 내 딸 예쁘게 잘 컸다고 탐내더니 이젠 아주 딸 삼겠다 이거야? 그래, 네 딸 너무 탐나서 며느리 말고 딸 삼으련다. 나도 30여 년 아들만 키웠더니 딸 갖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면 며느리지 딸은 무슨 딸이야.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얘가 주책이야 정말. 왜? 나랑 진영이랑 잘 지내서 배 아프니? 그럼 너도 정우 데려가. 너도 우리 아들 잘나서 부럽다며. 정우야, 앞으로 장모님한테 엄마라 불러라. 나한테는 장모님이라 부르고. 아이고, 얘가 남의 자식 탐낸다고 족보까지 꼬으려고 그러네. 누가 보면 자식 두고 싸우냐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서로 자식까지 바꾸자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사위와 며느리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처음 만났던 날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딸 뺏긴 것 같다며 서운해하시는 듯해도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가 생겼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들은 옛 추억을 곱씹으며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신 듯 정다운 모습을 보이셨고 저희는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며 드디어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돈이 되신 어머니들은 아직도 단짝처럼 잘 지내고 계세요.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며 독립시켰으니 귀찮게 안 하시겠다며 저희 빼고 두 분이서만 놀러 다니시고 여행까지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틈이 없게 말이죠. 그런 두 분의 모습에 괜히 섭섭하면서도 내심 다행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부부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